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재현 회원 여러분. 한국노인장교양보험연구소 연구소장 신일령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뵌 지가 한 횟수로 3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라도 또 이렇게 인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또 전재현 임원분들과 회장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근로계약에 관한 교육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조금 전국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도 많이 들으셨지만 정답이 있는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좀 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도 일괄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같은 근로계약서인데도 불구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은 또 불이익을 당하고 시정명령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공부하실 그런 부분들은 좀 근로계약의 저희 방문 요양 쪽에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전재현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해서 공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좀 기획이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그 방문 요양부터 주야간보호까지 초창기 멤버로 계속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재현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한 것 같아요. 학술부터 사무국장까지. 그리고 현재는 이제 광주사단법인 사무처장을 한 4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창업, 운영 컨설팅 및 그 다음에 이런 교육들, 인강이 될 수도 있고 집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소그룹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으로 회계 기장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광주에서는 이런 그 성경노무법인에서 저희 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장기 요양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노무 정책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정책 제안들을 지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요양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이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인데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이런 사항들, 이게 빠지면 근로감독 당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상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임금이에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기본 시급을 적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이 소정 근로 시간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몇 시간 정도를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그게 이제 급여 형태로 이렇게 그 설정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55조에 따른 휴일, 이거는 이제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등 55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 또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을 5가지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읽어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조부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그죠? 이거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부분을 저희가 주는 거죠.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이 조금 바뀐다든지 노사협약 간의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매년 컨디션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상 부분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딱히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희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쪽 근로계약서 실제로 보여드리는 쪽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문요양사업에서 근로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소정 근로시간에 미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을 잘못 기입했을 때는 나중에 대상자의 부재라든지 이런 경우에 급여를 보존을 해줘야 되는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정 근로시간을 미기재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을 분명히 코멘트를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게 시간에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한 부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2시까지의 계약인데 그 이후에 또 다음 한 건이 들어갔을 때 시간이 고정으로 휴게 시간이 픽스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대상 사정상 10시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게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무일을 특정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휴업수당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일을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다른 단서 조항을 달아놓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봤을 때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약속한 날로 보기 때문에 코멘트를 이렇게 적었을 때는 휴업수당을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적용에 대한 이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지도 감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똑같은 이야기지만 근로감독관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각각 근로감독관만의 주관적인 조금 그 견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회에서 일하다 보면 회원들이 이렇게 근로감독을 받았을 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센터가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주는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현재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부 센터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오셔서 근로계약서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이런 4가지 정도를 문제를 삼아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공통적인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쓴다는 전제 조건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로감독관하고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셨다가 근로감독관과 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사업하고 맞지 않는데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다르고 다른 건데 그런 식으로 싸우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 하고
실제로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킨 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어떤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소정 근로시간 의미부터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소정 근로시간은 이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몇 시간 근무를 할 건지 약속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소정 근로시간인데 이거는 고정이 돼야 돼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르신하고 계약을 할 때 3시간씩 22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66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정 근로시간을 66시간이라고 만약에 써놔버리면 선생님의 사정이 아닌 대상자라든지 기관의 사정 때문에 66시간을 근무를 못 하더라도 66시간의 급여가 나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도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소정 근로시간 부분을 명시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문 요양 사업의 특성상 소정 근로시간을 사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의 기재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근로감독관에게 굉장히 어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는 이런 겁니다. 근로계약서가 조금 잘못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위반 여부는 항상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약속이 이행이 됐느냐 아니면 불이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원래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다만 지도 점검 받을 때 이런 식의 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잠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정명령 하세요, 저렇게 시정명령 하세요 라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로계약서가 현재 내게 위반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판단은 내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계도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시정명령을 또 안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서 푸는 게 중요해, 현장의 그 상황에서.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의 미기재 사유는 근로계약서상의 전제를 줄 것이며 이 부분을 근로감독관에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말했다시피 저희는 대상자와 계약이 먼저 되고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주하고 근로자하고의 근로계약이지만 선생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 자체가 사용주의 의지가 아닌 별도의 대상자의 의지로서 선생님의 그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컨디션이 조금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상에 정확하게 예외 조항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소정 근로시간을 적어버렸을 때 선생님이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설명을 들어보고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조금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서조항을 좀 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조건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근로계약서상에 좀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보통은 뭐 9시부터 18시까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12시까지 예를 들어볼게요. 9시부터 12시까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근무 요일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겠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을 건데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조정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주시면 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 임금을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별도 서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기로 사인을 받아 놓는, 서명을 받아 놓는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현장에서 나눠주는 게 일정표죠. 그죠? 지금이 10월인데 11월 달에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저희 대상자택에 일정표를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표에 있는 그 스케줄대로 저희가 보통은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행여나 이 스케줄대로 못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급여는 한 달 뒤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나갈 때 실제 들어간 어떤 그런 일정표를 다시 교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하고 이 근무일과 근무 시간을 합의했다. 뭐 이런 식의 서명을 꼭 받아 놓는 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민원이 붙었을 때 저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요양보호사와 최초의 근로계약을 할 때 이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요양보호사가 나중에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가 불가능한 이 부분, 두 번째죠. 아까 제가 본 것 중에서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에는 단순하고 추상적이게 나와 있어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주게 돼 있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자체에 휴게 시간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휴게 시간을 저희가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 보면 휴게 시간을 옆에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시더라도 지워버리고 휴게 시간을 기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적어놨을 때는 그 시간에 만약에 근무가 되는 경우는 저희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한테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대상자 1인만 계약해가지고 일을 할 때는 뭐 휴게 시간이라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죠. 저희 센터에서는 3시간, 맥시멈으로 4시간까지만 일을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휴게 시간은 선생님이 쉬시든 안 쉬시든 간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근로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2인 이상의 계약을 하실 때는 2인 사이의 서비스 간격을 1시간의 텀을 꼭 두고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 민노총 쪽에서 활동한 요양보호사들이 이 휴게 시간을 가지고 좀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팩트를 근거해서 요양보호사에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조금 소명하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무일을 특정함으로써 발생되는 휴업수당의 부담감. 휴업수당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교육을 드렸지만 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민노총에서 그 전국적으로 대규모 진정을 넣었어요,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휴업수당에 대한 미지급권을 지급을 해달라, 뭐 이런 민원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저희도 대응을 잘했지만 이 대상자의 컨디션 때문에 선생님은 일을 못한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계속해서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도 감독을 할 때 이 근무일을 특정을 했을 때 추후에 이제 이 근무일에 선생님이 근무를 못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코멘트를 좀 주는 근로감독관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일을 못하는 상황은
사용주의 귀책 사용도 아니고 단순히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저기가 컨디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휴업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만, 만약에 저희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저희는 휴업수당을 드릴 겁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저희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은 나가야 됩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선생님이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감독관하고 그냥 걔는 트러블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그 상황을 지도 감독받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그 유급 적용이에요. 유급 적용인데 일부 근로감독관이 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일로 하지 않는다 또는 근무 의무가 없는 날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사용주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합의를 했는가, 그리고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사항인가, 이 두 가지만 원래 고려가 되면 돼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코멘트하는 이유는 이 근로계약서는 법의 위반은 아니어 보이나 이런 식의 계약은 근로자에게 잠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보통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근로자에게 우리는 절대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대상자의 컨디션 때문이라고 몰아가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모든 노무사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놔야 근로감독관이 좀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그 노무적인 대처가 조금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노사, 그러니까 노사협의회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딱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터치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노하고 사 자체가 단체 협약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근로기준법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코멘트를 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보셨어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그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그죠? 유급휴일하고 뭐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당을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과에서 이렇게 그 지리한 부분에 대한 회시를 올 초에 전전에서도 다 배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한 취지는 일반 근로자하고 공무원하고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근로가 약속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한테 적용을 해가면서까지 임금을 보존하지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처음 쓸 때 당시에 공휴일은 우리는 근로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하시기만 하면 관공서 공휴일날 유급이 나가지 않더라도 현재 저희에게는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제 조건은 항상 어떻게 처음에 요양보호사 계약을 할 때 우리는 공휴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좀 선생님의 교육을 하셔야 될 거고 대상자나 보호자가 혹시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날 서비스를 혹시 요청을 하시면 센터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관공서 공휴일날은 근무를 계약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계약을 하셔야 좀 손해보는 구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공휴일 뭐 대체 합의서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방문 요양 선생님한테 대체 합의서를 맞춘다는 것이 실제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토요일 이런 데가 비어 있기는 하지만 100%가 또 한 번 다시 나가주는 50%만 절세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저희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좀 현장에서는 좀 헷갈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쪽에서 쓰고 있는 근로계약 샘플입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모두가 사용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이제 저희 쪽에서 쓰고 있는 이 근로계약서의 샘플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수정해야 될 내용들만 조금씩 첨가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최초 근로계약 일시를 해놓고 그 밑에 변경된 조항에 대한 적용 기간을 따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020년 1월 1일 날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2020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근로계약을 저희가 보통 하시잖아요. 그럼 2021년이 되면 시급이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해마다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항상 새로 씁니다. 그죠? 새로 쓰는데 이 최초의 근로계약 날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강의를 했을 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너무 법인 쪽하고 지금 미팅을 하면서 나온 결과는 이런 식으로 최초 근로 일시는 최초의 계약한 날짜를 그냥 픽스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매년 바뀌는 거죠. 2021년도 올해죠. 내년이면 여기만 2022년도에 변경된 부분의 적용은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쓰시면 최초 근로 일시는 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헷갈리지 않고 센터에서도 좀 교부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쓰시고 뭐 주간근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이라는 이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을 준수한다 이렇게 그냥 써놔버리는 거죠. 휴게 시간도 근로기준법에 그냥 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휴게 시간 들어가는 부분을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왜 이건 휴게 시간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4시간 이상 선생님이 근무가 되면 선생님에게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시간을 근무를 하면 1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선생님은 4시간이 근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 시간 자체를 저희가 명시를 안 해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단서 조항을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근무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베이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이나 똑같이 사업의 특성상 사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와 꼭 협의를 해서 근로일을 조정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근로감독관에게 굉장히 어필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 대상자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을 근로자하고 분명히 협의해 가지고 항상 조정을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근로감독관에게 굉장히 어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 보면 이 부분 있죠?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에 의무가 없는 날로 한다. 이거는 그냥 적어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선생님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계약할 때 대상자가 공휴일날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날 서비스를 원치 않으셔서 이 부분을 넣습니다 라고 좀 어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요 밑에는 이제 연차 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차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근태 관리를 하는 방법 쪽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지급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연차를 저희가 이제 원래는
미리 이 시급에 녹여서 주는 게 불법인 거는 다 강의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상황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시급에 협회에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15개를 기준인 뭐 510원, 520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지급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입니다. 왜냐면 연차 휴가라는 취지 자체는 쉬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지급을 해줬을 때는 선생님이 연차를 쓸 수 없게 박탈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코멘트를 안 주시면 나중에 민원이 붙었을 때 연차는 저희가 기지급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급을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선생님이 연차를 쓸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기지급을 판례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례가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행정해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지급을 우리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휴가 쓸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휴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이미 다 교육을 했고 선생님이 연차를 쓰고 싶으시면 연차를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현재 시스템임을 근로감독관에게 굉장히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텍스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저희가 뭐 보험 상품 같은 거 요즘에 드시면 한글로 쓰잖아요. 잘 설명 들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현재 이렇게 의무가 없는 날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이 부분에서 도장을 찍어주든지 사인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런 저희가 단서 조항을 달았었던 거를 선생님이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동의를 했구나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 여러 가지를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 시급만 적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거에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기본 시급이 되는 베이스만 원래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으로 해석해서 연장수당이 되면 오버페이가 나가면 될 거고 뭐 휴일수당이 되면 뭐 휴일수당을 주면 될 거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시급만 원래 적어놓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하십니다. 원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주휴수당까지는 좀 나눠서 적어주셔도 무방하나 전체적인 전체 금액을 여기에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11,000원을 주고 있다. 뭐 우리가 기본 시급,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에 연차 기지급 부분까지 해서 11,000원이면 여기에 11,000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붙었을 때 기본 베이스 자체가 11,000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해줘야 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모든 임금의 기초가 되는 기본 시급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까지 적어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에다가 나 항목해서 주휴수당에서 얼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크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예전에는 단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서라고 쓰라고 이제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도 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보통 하셨기 때문에 4대 보험 드신 분들은 그냥 근로계약서라고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주 15시간 미만은 단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서라고 써놓으셨는데 단시간 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단시간 시간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특정해가지고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서를 써버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코멘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시간 시간제로 보고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단시간 시간제라는 코멘트는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전제 조건이 돼버리면 근로감독관마다의 어떤 주관적인 당연히 해석이 있기 때문에 코멘트 자체가 조금 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4대 보험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근로계약서는 그냥 근로계약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쪽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4대 보험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나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그냥 이거 한 장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선생님한테 급여가 나가면 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시켜주면 될 거고, 주 15시간이 미만이면 그 미만 시간의 컨디션에 맞게 선생님한테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지 마시고 그냥 공통적으로 근로계약서라고 써주시면 나중에 대응하기가 저희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오프라인 교육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수는 있지만 인강이라는 한계는 항상 그 전달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 Q&A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은 협회나 밴드 쪽으로 Q&A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Q&A에 맞는 답변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맨 마지막 날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되게 고생 많으셨고, 노무교육은 항상 어떤 노무사나 아니면 뭐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라든지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왜냐면 이런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썼을 때 대해서는 코멘트를 일괄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답변도 저희 쪽에서 교육에서던 답변을 똑같이 해야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들도 다 다르게 쓰고 계시고 내용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코멘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다르게 나오는, 그게 이제 그 근로기준법 노무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항상 교육할 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 한 번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방문 요양 사업이 이런 노무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에 맞게 확장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지금 적용을 시키려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조금 저희만의 예외 조항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활동들이 지금까지는 고려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노무 쪽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이 부분을 인지를 저희가 했고, 전재현 자체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준비 중이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계속 제안을 하려고 저희 광주 쪽에 있는 법인하고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환수가 되고 있는 연차 부분에 대한 그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폭넓게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